원산에서 대규모 화력 훈련을 했습니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전략적 도발 대신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무력 시위를 선택했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중국의 관영 매체가 경고했습니다.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미국과 선제 타격에 불간섭하겠다는 중국의 대북 공조가 효과를 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인 건 북한의 급속한 핵기술 발전을 우려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6주에 1개씩 핵폭탄을 만들 수 있고 트럼프 임기 말까지 50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바른정당이 심야의원총회에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3자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승민, 안철수 후보는 거부했고 홍준표 후보는 보수 단일화만 추진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 모두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SBS와 대기환경학회가 제안한 미세먼지 10대 과제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중심으로 공약을 검증해봤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후보의 가족들도 후보들만큼이나 바빠졌습니다. 박수나 한번 하시다 반갑습니다. 예. 설거지 잘했습니다. 네, 빨래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합니다. 남편 대신 귀가 되어서 여러분 말씀 잘 듣고 제 딸내미입니다. 치말찍이라는 말이 있어서요. 심상정을 알면 심상정을 찍는다. 사이비 무속신앙에 빠져 생후 6개월 된 아기에게 애군을 쫓는 의식을 하다 숨지게 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던 차량이 차량 8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행인 2명이 숨지고 운전자를 비롯한 3명이 다쳤습니다.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의 공동 창업자가 투자한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공개됐습니다. 별도로 비행기 조종 면허를 딸 필요가 없으며 올 연말부터 판매됩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 핵추진 잠수함의 부산항 입항, 고조되는 긴장 속에 오늘 북한 인민군 창건 기념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6차 핵실험은 없었습니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대규모 화력 훈련을 실시했지만 왠지 위축됐거나 조심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까지 나서서 동시 압박을 계속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먼저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강원도 원산에서 장사정포 등을 동원해 대규모 화력 훈련을 했습니다. 군 당국자는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포 100여 문을 동원한 화력 훈련이 2시간 정도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표전방에 집중 배치된 장사정포는 남한 수도권을 사정권에 두는 무기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강도 압박에 부닥치자 북한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 대신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대규모 무력 시위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핵무기로 끝장을 보겠다고 위협하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기어이 압살하기 위해 칼을 뽑아둔 이상 우리는 만능의 보검인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우리의 강력한 혁명무력으로 미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다. 육군과 공군 화력을 동원해 진행 중인 한미연합 화력훈련에 맞대응해 같은 훈련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훈련은 해상에서도 계속됐습니다. 한미해군은 오늘 서해에서 구축함 한포 사격 훈련을 했고 내일쯤 미군 항공모함 칼빈스남 전대가 동해로 진입하면 연합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미군의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함은 군수물자 보급과 승조원 휴식을 위해 오늘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미 8군 사령부 평택 이전 시작을 알리는 워커 장군 동상 이전 기념식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고 간결하지만 분명하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김정은이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 이 말을 한 뒤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핵추진 항모를 동원해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동시에 중국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원유 공급을 끊을 수 있다. 미국이 선제 타격해도 말리지 않을 거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미국과 중국의 이례적인 찰떡 공조가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 효과를 본 건지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회원국 대사들을 이례적으로 백악관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거론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우려가 커지자 마지막 경고를 던진 겁니다. 현상 유지는 용납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이대로 갈 수는 없다며 북핵 문제를 반드시 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People have put blindfolds on for decades, and now it's time to solve the problem. 중국은 오늘도 관영 매체들이 나서서 평양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한 발 물러서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치명상을 입는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현재 핵 성과물을 갖고 미국과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할 수 있을 거라며 강근도 던졌습니다. 双方的外交渠道也是非常畅通的，不要采取使局势紧张升级的举动。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옵션을 거론하면서 실제로 핵 추진 항모와 잠수함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과거와는 사뭇 다른 미중 간 압박 공조 기류에 북한으로선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일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은 오늘 도쿄에서 만나 북한이 도발하면 징벌적 조치를 취할 거라고 경고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마침 중국이 우다웨이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일본으로 보내서 이 한미일 3국과 중국 간 공조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인 것은 북한의 급속한 핵기술 발전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북한의 핵개발을 놔두면 트럼프 임기 내에 핵폭탄 50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장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6주에서 7주에 하나꼴로 핵폭탄을 만들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문가들의 연구와 기밀 정보를 종합해 이런 결론에 도달했으며 북핵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이전 정부는 북한 핵 문제를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았고 그 사이 북한은 핵무기 기술을 개선해 왔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 5년 안에 핵폭탄을 50개까지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n just a few years, they might have a nuclear warhead and ballistic missile capable of hitting California.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 국가안보팀에선 북한의 초고강도의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해 핵실험을 진행할 여력을 없앤 뒤 협상을 재개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2단계 접근법이 떠오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핵무기를 끝까지 갖고 있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소개했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 기자, 네. 북한이 밤에 핵실험한 적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가장 늦게 했던 게 낮 12시 조금 지나서. 그럼 뭐 오늘 뭐 해도 졌으니까 오늘은 안 한다고 봐야 이제 안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월에는 안 한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나요? 뭐 100% 확실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오늘 북한이 하는 훈련이 좀 자존심 살리기 차원의 이 체면 치레 훈련이라고 본다라면 네. 이번 달에 이제 좀 조용히 지나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5월에 안 한다는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5월에 할 수도 있긴 한데요. 이 예년의 경우를 보면은 4월에는 좀 시끄럽다가 5월이 되면 좀 조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4월에는 뭐 김일성 생일, 인민군 창건일 이런 북한의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몰려 있고요. 한미연합훈련도 진행이 되는데 5월이 되면은 이게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5월이 되면 북한이 모내기를 해야 됩니다. 이 모내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모내기를 제때해서 농사를 짓는 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근데 모내기를 제때하려면은 군인들을 대거 동원해야 되는데 이러려면은 북한 입장에서도 군사적인 긴장이 좀 완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중국도 이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4월이 지나가면은 미국을 협상장에 끌어들이려고 할 거기 때문에 5월이 되면은 좀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방금 얘기한 협상, 협상이 되려면 어쨌든 미국이 협상에 호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할까요?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쉽게 협상장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북한을 더 압박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협상장에 나오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예전 같으면 핵실험 이후에 핵동결 이 정도로 협상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트럼프 정부는
아예 핵 폐기 로드맵을 가져와라.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시기가 문제일 뿐 트럼프 행정부가 한 번은 북한과 협상을 할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나중에 군사 옵션으로 다시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은 협상장에 앉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이 다음 달에 새로 출범할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인민군 창건 기념일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한반도 긴장은 좀 조금씩 약간은 긴장도가 소강 상태로 가는 게 줄어드는 아니냐.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네, 대선 소식입니다. 대선을 2주일 앞두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3자 단일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바른정당이 공식 추진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정파와 후보별로 동상이몽이 너무 많아서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승민 후보까지 참석한 가운데 어젯밤 바른정당 의원총회는 자정을 넘겨 5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난상 토론 결과 유 후보 당선에 최선을 다하되 반문재인 연대를 명분으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3자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좌파 패권 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3자 단일화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적극 강구하기로 한다. 당 지도부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선대위원장급을 접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의총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유 후보는 오늘도 완주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오히려 홍 후보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강간 미수 공범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성폭력을 해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 측 역시 단일화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제안을 하더라도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 기조에 변함이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는 안 된다면서 보수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만 열어뒀습니다. 안철수 후보와는 이념과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단일화 대상이 아닙니다. 내일 보수단체 주관으로 예정된 단일화 원탁회의도 국민의당의 불참으로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야합이자 연대라며 맹비난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네, 단일화 문제 정치부 김현우 기자와 함께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뭐 2자 단일화든 3자 단일화든 실제로 단일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가 취재해보면 분위기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방금 한상우 기자 리포트에서 들으셨지만 뭐 세 후보 모두 3자 단일화에는 일단 부정적입니다. 네. 당에서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뭐 후보를 현실적으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후보가 안 한다 이러면은 단일화는 지금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바른정당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의총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어제 한 참석했다는 의원은 사실상 당이 쪼개졌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단일화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논리를 설명해 준 게 지금 지역구를 내려가 보면 보수층의 표심이 완전히 기울었다. 한국당 쪽으로 기울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뭐 시장이라든지 군수, 기초의원들이 빨리 한국당하고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또 일부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한국당을 탈당한 사람들인데 다시 한국당으로 돌아갈 명분이 없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결국은 일단 후보 단일화를 일단 주장을 해보고 이걸 유승민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 명분으로 혹시 뭐 당을 떠나려는 이런 명분을 삼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그렇고 그럼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단일화해서 다른 후보들을 끌어들일 수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그렇죠. 안철수 후보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게 고민이라서 사실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바른정당이나 한국당 손을 덥석 잡으면 뭐 기존의 구여권 세력과 힘을 합쳤다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기존의 지지층까지 떠날 수 있다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박지원 대표가 기자들하고 만나서
단일화는 곧 문재인 후보 당선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까 리포트 보니까 박 전 대표 아주 분명하게 단일화 고려 않겠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럼 결국 이대로 흘러가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선거판은 끝까지 모르는 거죠. 뭐 과거에 뭐 김대중, 김종필, 뭐 노무현, 정몽준처럼 뭐 지역, 이념 완전히 다른 후보들끼리 극적인 단일화를 해서 뭐 대권을 거머쥔 뭐 전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뭐 일단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좀 아무래도 시점이 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면 사실 단일화의 어떤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겠죠. 일단 이번 30일이 투표용지 인쇄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가 1차 시점일 것 같고 사전투표가 5월 4일, 5일 이틀 치러집니다. 그래서 5월 4일이 아마 단일화의 사실상 마지노선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밤 4차 TV 토론이 있습니다. 토론회를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들은 일정을 아예 잡지 않거나 오전 일정만 소화하면서 토론회 준비에 힘을 쏟았습니다. 다만 휴가, 기름값, 청년, 여성 정책 같은 맞춤형 공약은 오늘도 제시를 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늘 하루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4차 TV 토론회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대신 쉼표 있는 삶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휴가 레저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연차 휴가 사용 의무화와 1년 미만 비정규직 월 1일 휴가권 보장, 대체 공휴일 확대가 핵심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배기량 2000cc 미만 차종에 대해 유류세 절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륜차를 포함해 전체 자가용 차량의 76.4%인 1730만 대가 대상으로 덜 내는 세금은 7조 2천억 원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사치성 소비자가 아닌 상황 필수제인 유류세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마찬가지로 TV 토론회를 목표로 일정을 모두 비웠습니다. 캠프에선 부쩍 공을 들이고 있는 20, 30대를 대상으로 청년 정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청년 권리보호법을 제정하고 청년 노동자를 착취하는 갑질 사업주 처벌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성평등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여성 표심을 공약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모든 정책들은 인권, 민주주의 이런 기본 가치에 충실하냐를 나타내주는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성범죄 형량 강화와 대통령 직속 국가양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여성단체를 찾아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바꾸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유일한 여성 후보인 저 심상정이 여성계를 대표하는 책임성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 비판을 놓고선 그동안 많이 약하게 한 거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강공을 예고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문제, 송민숙 회고록 문제, 오늘도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송민순 전 장관이 문재인 후보 측으로부터 협박성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치부 강청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우선 협박 메시지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송민순 전 장관이 회고록과 관련해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말인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금 이게 뭐 나오니까 문재인 캠프에서 그 뭐 용서하지 않겠다, 몇 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문자 메시지가 막 이렇게 보내고. 네. 이게 그러면은 캠프에서 보냈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문재인 후보 지지자한테 보냈다는 건가요? 누가 보냈다는 얘기인가요? 누가 보냈다고 직접 밝히진 않았는데 다만 캠프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인사라고 했습니다. 또 그 문자도 아직 가지고 있다고 했고요. 저희가 송 전 장관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걸어봤는데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캠프 쪽은 뭐라고 그럽니까? 뭐 그쪽에서는 사실이라면 누군지 밝히면 되지 않느냐라고 대응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밝히지 못하면 그게 마타도고 흑색선전이라고 대받았습니다. 이 신경전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른 얘기 좀 한번 해보죠. 유세 발언이 몇 가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국민의당 유세 발언이 문제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른바 짐승 발언인데요. 안철수 후보 측 박주선 공동선대위원장의 어제 광주 유세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네. 자기 주변에는 문재인 뽑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여론조사 지지율은 문재인 후보가 높게 나오냐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네. 유권자를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짐승을 상대하거나 애완견을 상대로 하는 또는 유령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가 아니냐.
네, 문 후보 측은 안 후보 안 뽑으면 그런 국민도 아니라 사람 짐승이냐면서 이제 사과하고 또 공동 선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고요. 네. 안 후보 측은 일부 정제되지 못한 발언이 있었다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이 됐죠? 전 세계적으로.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진행되고 있는지 좀 소식이 들어왔습니까? 네, 오늘부터 닷새간 진행되는데 이번 재외국민 투표에는 29만 4천여 명의 유권자가 등록했습니다. 네. 역대 최다 규모긴 한데 이 전체 유권자로 따지면 0.6% 정도입니다. 오늘부터 엿새 동안 이 전 세계 116개 나라 204곳 투표에서 실시가 되는데 이 투표지는 외교 행량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뒤에 대선 당일날 국내 투표와 함께 개표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후보 가족들도 후보만큼이나 바빠졌습니다. 후보들의 약점을 보완하고 또 강점은 살리는 이 가족들의 활약상 한번 보겠습니다. 정유미 기자가 모았습니다. 박수나 한번 하시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문재인 후보의 자타공인 호남 특보는 부인 김정숙 씨입니다. 8개월째 매주 1박 2일 호남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소화제 먹어가면서 들었어요.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그래 지금 이래 또 참 잘 왔네. 경선 경쟁자 부인들과 함께 다니며 화합의 메시지도 챙겼습니다. 설거지는 절대 안 한다는 발언으로 공경에 처한 홍준표 후보. 불을 끄기 위해 부인 이순삼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설거지 잘했습니까? 네, 빨래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회사원인 큰아들 정석 씨도 휴일엔 아버지를 돕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씨는 시민과의 접촉면을 부쩍 넓히고 있습니다. 들은 이야기, 자료까지 후보에게 전달하는 건 기본입니다. 제가 오늘 남편 대신 귀가 되어서 여러분 말씀 잘 듣고 또 이 공약집도 남편에게 개인적으로 꼭 전달하겠습니다. 딸 설희 씨도 휴학하고 귀국해 아버지 지원에 나섰습니다. 제 딸내미입니다. 외모로 유명세를 타며 유승민 후보에게 국민 장인이란 별명을 붙여준 딸 유담 씨. 지난 주말 처음으로 대구에서 유세차에 올랐습니다. 부인 오선혜 씨도 현장을 누비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남편 이승배 씨는 가사 일에 지역 챙기기, 유세 지원까지 더 바빠졌습니다. 작년 총선이 끝난 후에 이제 고향 지역에서는 심알찍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심알찍? 예. 그러니까 심상정을 알면 심상정을 찍는다. 총선 때 가족 영상에 출연했던 아들 우균 씨도 어머니 홍보에 톡톡히 한몫하고 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네, 대선 주자별 이번 주 SBS 빅지수 알아보겠습니다. 빅지수를 형성하는 포털 검색량, SNS 호감도, 또 뉴스 주목도에서 이번 주에는 토론회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4월 넷째 주 SBS 빅지수입니다. 높은 토론회 시청률만큼이나 후보 모두 지수가 올랐습니다. 문재인 후보 처음으로 지수 300 돌파했고요. 홍준표 후보는 30포인트 가까이 올라서 안철수 후보에 근접했습니다. 지난주 가장 큰 관심 역시 TV토론이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관련 유튜브 조회수가 가장 많았던 영상이 똑같았는데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금 돌아가게 돼 있는 저 답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 지금 여러 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그런 식으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주도권 토론이 아니지 제가, 않습니까? 두 후보 모두 검색량, 유튜브 조회수 크게 늘었는데 SNS 긍정 언급량에서 3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지수가 가장 많이 오른 홍준표 후보. 연관 키워드는 돼지, 흥분제 이렇습니다. 설거지도 있고요. 가장 인기를 끈 유튜브 영상은 막말 품격과 관련된 토론회 영상이었습니다. 보수로서 품격이 없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요. 죽자. 아니 그게 왜 막말입니까? 이수신 장군 말씀하신 것도 막말이고 저는 뭐 말만 하면 시비를 걸어요 또. 심상정 후보 사이다라고 명명된 토론회 발언이 최다 조회수 기록했습니다. 대북 송금이 도대체 몇 년 지난 얘기입니까? 매 선거 때마다 그 대북 송금을 아직도 우려먹습니까? 국민들 실망할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 돼서 뭘 할 것인지를 말씀하셔야지. 유승민 후보 키워드 북한, 주적, 국방백서의 빈도가 높았습니다. 최다 조회 1, 2위 영상은
안철수 후보와 엮인 동영상들이었습니다. 증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세해야 합니다. 중부담 중복지는 제가 정치 시작하기 전에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에서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감성 키워드는 유 후보를 빼곤 충격적이란 단어가 가장 많았습니다. 서로 네거티브하면서 무슨 후보가 이러이러하다면 충격적이다. 이런 공방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사이비 신앙에 빠진 엄마가 애군을 쫓는다며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하고 아기의 시신을 유기하는 데에도 가담했습니다. 참혹한 범행이 7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KNN 박명선 기자입니다. 부산 금정구의 한 오피스텔. 이곳에서 무속 신앙에 빠진 A씨는 무속인과 함께 생후 6개월 된 아이에게 애군을 쫓는 의식을 벌였습니다. 향불을 이용한 가혹행위가 20분 이상 이어졌고 친모 A씨는 옆에서 이를 방조했습니다. 다음 날 아이가 숨지자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경북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에 태운 뒤 유기했습니다. 애군을 쫓는다며 향을 피워 몸을 맨살을 찢는 행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그 자동차에 사체를 싣고 경북 경산 소재 야산에서 사체를 불을 태워 유기한 사건입니다. 미제로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에 A씨의 아이가 불참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미혼모였던 A씨는 이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모르는 일이라며 허위 진술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끈질긴 수사 끝에 7년 만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상해치사와 시신 송괴, 유기 혐의로 친모 A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던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도로에 서 있던 차량까지 구중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한 차량이 내리막길 도로를 달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더니 내리막길을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앞서 달리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고 맙니다. 앞선 차량은 충격으로 보행자 2명과 양쪽으로 주정차된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차가 사고가 난 채로 뒤엉켜져가지고 도로가 굉장히 혼잡했었고요. 무서웠죠. 이런 골목에서 이런 사고까지 날 정도니까.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4시쯤. 이 사고로 69살 A씨 등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할아버지 할머니 2분을 충격해서 급발진 주장하고 있어요.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수입차는 비싼 부품값 때문에 등록 대수는 전체의 7.5%에 불과하지만 전체 수리비의 27%를 차지해왔습니다. 보험료 인상의 주범이었죠. 정부가 단속에 나서면서 부품값 인상은 힘들어졌는데 그러자 다른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소모품 항목에 이것저것 끼워 넣으며 수리비를 더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 실태를 손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수입차 정비업체가 차를 고친 뒤 발급한 명세서입니다. 수리 내역이 암호처럼 돼 있어 일반인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 안다는 것도 사실 조금 어렵죠. 그냥 이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하면 거의 그냥 금액만 보고 넘기는 것 같아요. 정비 전문가와 항목들을 살펴봤습니다. 드릴날이나 그라인더 날과 같은 정비용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해당 차를 정비하기 위해 소모품처럼 다 써버린 것으로 돼 있는 겁니다. 개당 3만 원에서 5만 원도 가는데 하나당 하나 쓰진 않아요. 그거 가지고 몇십 대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정비 내역서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도장비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부식 방지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도칼이라든 아니면 소모품에서 붓이라든 아니면 왁스라든가 그런 부분을 세분해서 하나하나 넣은 거죠. 근데 그걸 그렇게 청구한다는 거죠. 고객님 몰래 그냥. 일부러 비싼 부품을 사용해 수입차 수리비를 부풀리는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이 엄격해지자 일부 정비업체에서 이런 꼼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한 해 이렇게 부풀려진 수리비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풀려진 수입차 수리비는 전체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면세점에서 물건을 산 뒤 이를 국내에서 되파는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어서 탈세와 유통시장 혼란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면세점. 개장 전부터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들이 곧장 향한 곳은 화장품 코너. 한 남성이 대놓고 돈을 나눠주고 이를 받은 외국인들이 화장품 세트를 사들입니다. 사온 화장품은 면세점을 나오자마자 수거돼 승합차에 실립니다. 차량을 따라가 봤습니다. 호텔이나 공항이 아닌 성동구의 한 상가 건물에 도착합니다. 사무실 안에는 이미 다른 면세품들로 가득합니다.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 면세품을 살 경우 곧바로 인도받을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해 빼돌린 겁니다. 면세점에선 항공권을 확인하지만 물건을 구매한 뒤 항공권을 취소하는 방식이 이용됩니다. 실제로 최근 2년여 동안 국산 면세품을 사고 항공권을 취소한 외국인이 8,000명이 넘습니다. 일부 여행사 사장님이 무자격 가이드나 여행 객을 고용해서 물건을 사죠. 일당이 하루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사모은 제품은 부가가치세 면세와 구매 할인 등으로 일반 제품보다 30%까지 저렴합니다. 확보된 제품은 국내에 유통되거나 중국 등으로 밀수출되는데 최근 중국 통관이 까다로워지면서 국내 유통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 면세 화장품을 판다는 한 업체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지금 2세트 남아있는 거예요. 저희가 면세점에서 다 갖고 온 거라 정품은 맞아요. 공공연하게 탈세와 유통질서 혼란이 자행되고 있지만 밀반출한 외국인을 처벌할 법 규정조차 없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송욱입니다. 이번 대선 공약 가운데 예전에는 크게 눈에 띄지 않았던 게 미세먼지에 대한 공약입니다. SBS와 한국대기환경학회가 공동으로 미세먼지 관련 10대 정책 과제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물었다고 며칠 전에 전해드렸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검증해 보겠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후보들 모두 SBS와 대기환경학회가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대기환경 기준 강화에 대해 모두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 또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선 차이를 보였습니다. 먼저 석탄 화력발전소 문제.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줄이겠다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공정률 10% 미만 신규 화력발전소 9기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아직 착공하지 않은 4기에 대한 승인 취소를 약속했습니다. 지금 방진 에코파워 1호기, 2호기 있습니다만 신규 승인 취소하고 석탄 화력발전소를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홍준표 한국당 후보는 건설 중단 검토를,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자발적 철회 유도를,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신설계획 백지화를 공약했습니다. 공장 배출 총량 규제 확대에 대해선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동의한 반면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후보들은 대기질 통합 관리에 대해서도 구체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 설치를, 안철수 후보는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고 홍준표 후보는 전담기구에 대한 신중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정권 초 한중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한중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정상급 의제 격상을 약속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동북아 대기질 협력기구, 유승민 후보는 한중일 연합 대기환경 개선기금, 심상정 후보는 한중일 환경보호협정 추진을 각각 공약했습니다. 경유차에 대해선 문재인 후보가 2030년 개인용 경유승용차 퇴출을, 안철수 후보가 경유와 휘발유 세금 차이 해소를 약속했습니다.
보육, 교육, 요양기관에 대한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모든 후보가 공약했습니다. 자, 정구희 기자, 지금 보시면 다들 미세먼지 잡겠다고 후보들이 그러니까 반갑기는 한데 이게 잘 지켜질 수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모두 환경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이 환경 기준을 초과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대기환경학회장 말 한번 들어보시죠. 환경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반드시 벌칙 조항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 지원금을 줄인다든가. 네, 또 이제 친환경 차량 보급 지원 같은 공약은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낮은 만큼 조금 더 효율이 높은 공약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리포트를 보면 석탄 화력 발전 축소 문제는 다들 언급을 했던데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실제 그렇게 된다면 부작용은 없을까요? 일단 전기 생산 수단 가운데서 석탄 화력 발전소 비중이 가장 큰 건 전기 생산 단가가 가장 싸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축소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를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 이걸 합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토론하고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깨끗한 공기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인식 확산을 위한 대선 후보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깨끗한 공기는 공짜가 아니다. 잘 들었습니다. 결혼은 원하지 않고 아이만 원하는 여성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이 되면 비혼모라고 부릅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출산한 미혼모와는 구분되지만 역시 아이가 자라며 차별과 냉대를 받기 쉽지요. 이제는 미혼모, 비혼모의 자녀도 미래 세대의 일원으로 자랄 수 있는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아이가 미래다 네 번째 순서, 남주현 기자입니다. 엄마 오세요. 아이 이뻐라. 38살 유모 씨는 임신 8개월에 약혼자와 헤어진 뒤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으니까 키울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이방 절차를 밟을 거면 상담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우리도 모르겠다. 지금까진 딸과 씩씩하게 잘 살고 있는데 장래 차별받을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미혼모인가 봐. 요즘에 저런 여자들 되게 많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학교 가도 솔직히 저런 애는 왕따야. 이러더라고요. 미혼모나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아이를 키우는 비혼모 등 한부모 가족은 조금씩 늘고 있지만 가족 형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빠와 사느냐 아니냐,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전통적 기준이 아직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키우기가 어려워 결혼하지 않은 엄마가 버린 아기는 통계에 잡힌 숫자만 한 해 930명입니다. 연간 임신 중절 수술 17만 건 가운데 7만 건은 미혼 임신부의 수술로 추산됩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부모로서의 권리인데 어떤 형태의 가족의 이제 모습이라고 해서 차별이나 그 피해를 받는 그런 사례들은 없어야 되는 거지요. 결혼만을 전제로 한 출생 정책에서 태어난 아이는 누구나 소중한 미래 세대라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의 공동 창업자가 투자한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공개됐습니다. 올 연말이면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모양이 독특합니다. LA에서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제트스키와 비슷하게 생긴 1인용 비행기구가 호수 위로 떠오릅니다. 건전지로 작동하는 소형 프로펠러들이 만든 동력으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가 1,000억 원 넘게 투자한 창업 기업인 키티호크가 만든 나르는 자동차입니다. 무게 100kg에 최대 속도는 시속 40km, 4.5m 높이로 날면서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올 연말부터 판매될 예정으로 차량의 가격과 최종 디자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업체 측은 미국 연방항공청이 운행 승인을 했다며 비행기 조종 면허를 별도로 딸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먹거리인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개발 경쟁은 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Aviation experts have rightfully pointed out that flying cars would require revamping the entire air traffic control system.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만 6곳 정도가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고 내년 초 제품 출시를 목표로 이미 예약에 들어간 제조사들도 있습니다. 세계 최대 차량 공유업체인 우버도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 택시에 대한 개발 계획을 내일 발표할 예정이어서 날아다니는 자동차 개발 경쟁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대한빙상연맹이 거듭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끝내 대표팀 경기복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빙속여제 이상화 선수에 이어 쇼트트랙 간판 최민정 선수도 교체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대원 기자입니다. 빙상연맹은 국가대표 선수를 대상으로 경기복 비교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네덜란드 업체인 헌터사 제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은 4대1, 쇼트트랙은 3대1로 선수들이 기존 경기복보다 헌터사 제품을 선호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빙상계 안팎에서는 연맹이 사실상 특정 업체를 사전에 결정한 뒤 선수들의 의견을 핑계로 경기복 교체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표팀 전체가 아니라 일부 선수만 철저히 비공개로 비교 테스트에 참가했고 심지어 이상화는 테스트를 하러 갔지만 연맹 관계자가 되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상화에 이어 쇼트트랙 에이스 최민정도 교체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최민정과 심석희는 스케이트 날에 베이는 부상을 막아줄 수 있는 특수 소재의 경기복만 입어왔는데 헌터사는 그 경기복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빙상연맹은 평창올림픽이 10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존 경기복에 비해 국제적인 평판에서 크게 뒤지는 제품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평창을 빛낼 이상화와 최민정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경기복을 입고 올림픽에 출전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SBS 서대원입니다.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세계선수권에서 2연승을 달리며 꿈의 1부 리그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무려 22년 동안 함께 스틱을 잡은 김기성, 김상욱 형제가 있습니다. 김영렬 기자입니다. 김상욱이 화려한 개인기로 폴란드 수비수를 제친 뒤 백핸드샷으로 승부의 세기를 박습니다. 3살 많은 형 김기성은 카자흐스탄전에서 동생의 플레이를 재현하며 쐐기골을 터뜨립니다. 플레이 스타일까지 닮은 형제는 이번 대회에서 각각 3개의 포인트를 올리며 한국 돌풍을 이끌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을 또 유지한다면 작년에 못 올라간 탑 디비전에 꼭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22년 전 함께 스틱을 잡은 형제는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소속팀에서 뛰며 대표팀에서도 룸메이트의 같은 조로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라 소속으로 뛰는 아시아리그에선 나란히 신인왕에 오른 뒤 한국 선수 사상 첫 MVP와 두 번째 MVP의 영예를 차지했고 현재 대표 선수 통산 포인트도 형이 1위, 동생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선 형이 넣은 3골을 모두 동생이 어시스트했고 동생의 골은 형이 도왔습니다. 제가 가끔 급하거나 몰리거나 이럴 때 안 보고 패스를 해도요. 그 위치에 형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뭔가 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찰떡 호흡을 뽐내고 있는 형제는 오늘 밤 1부 리그 진출에 고비가 돼 헝가리전에 나섭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2부 리그에서 나온 수비수의 어이없는 핸드볼 반칙 장면입니다. 몸을 날려서 멋지게 막아내긴 했는데 결과는 레드카드였습니다. 날은 흐렸지만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밤사이 남쪽으로는 한 차례 비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전남 지방, 내일 새벽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이 많지 않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차례 비구름이 물러가고 다시 봄 햇살이 내리쬐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대기질은 보통 수준 유지하겠지만 중서부 지방은 아침까지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는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안개가 강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0도, 한낮 기온 21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영동과 충북 내륙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겠고요. 봄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후로 주말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날도 따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법의 날을 맞아서 모두 12명이 훈장과 표창을 받았습니다. 수상자들은 범죄, 세금 체납, 임금 체불, 어느 것도 하지 않은 클린 국민입니다. 원래 훈장증에는 대통령의 이름과 직인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이유는 아실 겁니다. 내년 법의 날 클린 국민에게 수여될 훈장증에는 수상자 못지않게 깨끗한 클린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지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